뉴욕 증시는 서비스업 지수가 기대치를 하회하고 소매점들의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8% 밀린 1,366에 마감됐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1%로 7개월째 동결하는 한편 시중 유동성 공급을 위한 양적 완화 정책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트리셰 총재는 금리 수준이 적정하다며 당분간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달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된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1월 인도분 WTI는 0.2% 떨어진 배럴당 76달러 46센트에 마쳤으며 금값은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단체 협약 해지를 이유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던 철도 노조가 파업 8일 만인 어제 전격 파업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늘부터 여객 화물 운송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 하락 전환에 하락 마감됐습니다. 장 막판 매물이 더 늘어나면서 약세로 끝난 것인데요. 무엇보다 서비스업 지표가 크게 부진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우는 0.8% 밀린 1,366에 끝났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같은 경우 지표가 좀 많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많이 마감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가장 좀 제조업 지수라든지 아니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 경기 회복에 따른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예상 밖으로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 밖으로 좀 뜻밖의 큰 폭으로 좀 이렇게 감소하면서 시장 자체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내일 발표될 이제 고용 지표 발표 보고에 따른 투자 심리가 약간은 좀 이렇게 경계감이 좀 많이 시장의 우려를 좀 이렇게 나타내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좀 차트를 보시면서 일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다우 차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21선 아직까지 굳건하게 좀 지키고 있고요. 21선 자체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직 이렇게 지지되고 있는 양상 자체는 시장이 이렇게 하락 쪽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달력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 발표될 고용 지표라든지 고용 보고서에 대한 그게 얼마만큼 이게 경계감이 많이 나타내고 있는지 지금 현재 반증적으로 일단 기술적 지표 내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매물대도 이제 하반으로 갈수록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간 실업 충급 건수라든지 그런 특별하게 호재로 작용할 만한 지표들도 많았는데요. 일단은 제조업 지수 경기 회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뜻밖의 이렇게 하락으로 나타나면서 그런 쪽으로도 좀 매물이 몰렸고요. 그다음에 발표 하루를 앞두고 고용 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이 좀 가장 많이 컸던 하루가 아니었나 일단 그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노동시장에 대한 지표가 괜찮아서 상승 출발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업 지표가 안 좋아서 그때부터 하락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또 일종 최저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큰 폭으로 밀리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약세 마감이 됐는데요. 그렇게 안 좋았다던 또 하락 전환의 계기였던 11월 서비스업 지수 얼마나 안 좋았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서비스업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를 많이 나타냈는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지수보다는 서비스업 지수가 좀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차지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서비스업 지수가 일단 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 호텔, 레스토랑 등 미국 경제 한 90% 정도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비제조업 부분의 경기가 아무래도 투자자들한테 좀 많이 어필되고 있는 가운데인데요. 일단 이전치가 한 50.6 정도로 돼가지고 일단 확장 국면에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상 전망치가 한 52 정도로 해가지고 좀 좋게 나올 걸 예상했는데요. 시장에서 좀 뜻밖의 한 48.7 정도, 오히려 50을 좀 과회하면서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나타내게 좀 된 게 아무래도 좀 큰 폭의 큰 폭의 지수의 흐름을 좀 바꿔놓는 그런 지수를 이제 막판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좀 바꿔놓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일단 예상되고 됐습니다. 일단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일단은 서비스업 지수 자체가 일단 하락 쪽으로 무게를 둘 거라고 전혀 아무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약간의 좀 이렇게 충격 아닌 충격이 오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난 2달 동안은 확장 국면을 이어갔었던 미국의 비제조업 지수, 즉 서비스업 지수였는데 이번에 50을 예상치보다 더 못되게 나오면서 50을 밑돌아서 결국 확장 국면에 접어들지 못하고 위축세로 방향을 좀 바꾸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좀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들어보죠. 네, ISM 지수 서비스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차트 막대 그래프를 좀 보시고 계시면 작년부터 이후로 계속해서 좀 하락을 나타내다가 올 초부터 해가지고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흐름은 계속 이렇게 좋아지고 있었는데요. 예전만큼의 서비스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좀 흐름이 좋았는데, 그렇죠. 어제 발표했던 거 보시면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에 비해 가지고 좀 약간 소폭
하락을 하면서 경기가 좀 약간 위축되고 있는 게 이제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뭐 예전에 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일단은 경기 회복 자체가 좀 많이 회복 자체가 굉장히 좀 점진적으로 좀 이어질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히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특히 뭐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 특히 그 연말 맞아가지고 이제 그 쇼핑 시즌이라든지 그다음 관광 시즌에 맞춰가지고 그 비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지수가 큰 폭으로 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됐는데 실제 좀 뚜껑을 열었을 때 오히려 좀 반대 양상이 나타나면서 약간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제조업 경기들은 굉장히 개선세를 보였었는데 이 같은 그 개선세가 지금 비제조업 쪽, 그러니까 서비스까지는 파급력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 이번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반면에 보니까 유통, 그러니까 소매주 하나하나 종목들도 좀 부진했는데 11월 미국의 소매 판매도 역시나 그렇게 좋은 결과는 못 냈어요. 예, 일단 리테일 판매도 그렇게 그 지난달이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흐름은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리테일 판매도 그 판매 실적 자체가 기대치를 굉장히 좀 이렇게 미흡하면서 오히려 저게 비제조업 부분 그 서비스업 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그런 쪽으로 좀 같은 방향을 잡아가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11월 소매점 그 소매 판매 실적 자체가 일단 뭐 쇼핑 시즌이라든지 이렇게 소비 시즌에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나는 게 좀 보통인데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소매점 판매 실적 자체도 그렇게 큰 폭으로 좀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위협하게 넣으면서 시장은 약간 좀 이렇게 경계심이 좀 우려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돼서 이제 연휴에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지가 관심인 가운데 결국 소비 매출 이것도 역시나 지난달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비스업 지표와 함께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출발은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5주를 계속해서 최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작년 9월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요? 네. 일단은 고용 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전에 발표됐던 게 한 46만 6천 건 정도가 이제 실업수당 청구를 했으면요. 실제로 이제 전망치는 한 48만 건, 오히려 좀 이렇게 소폭 상승할 거로 예상했는데요. 근데 시장에서 이제 발표됐던 게 45만 7천 건 정도로 해가지고 오히려 9월 이후 14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그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좀 많이 전문가들도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하루 앞둔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고용 보고서 하루 앞두고 일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아무래도 내일 발표될 고용 지표에도 좀 더 아무래도 좀 이렇게 희망을 가져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에서는 뜻밖에가 많이 재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뜻밖에 부진했던 서비스업 경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 전환을 했었고 또 뜻밖에 크게 감소를 했었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나마 좀 호재였었던 것 같은데 호재거리가 하나 더 있었죠? 네,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예전에 구제금융을 좀 받았습니다. 한 450억 달러 정도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뭐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구제금융을 조기에 상환하겠다. 450달러면 그 금융 자본 비용으로도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걸 조기에 상환하겠다는 말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금융 여건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상승세를 좀 나타나다가 물론 뭐 장 막판에 약간 좀 하락세 나타냈는데요.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은행들 중에서 좀 약간 실질적인 은행의 주요 뭐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구제 자금 자체를 좀 예전에 많이 받았었는데 450달러를 한 번에 이제 조기 상환하겠다는 식으로 나타내는 게 아무래도 금융 여건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라고 일단 그 전문가들 좀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간밤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또 출구 전략 관련 언급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네. 일단 출구 전략 자체가 지금 이제 출구 전략이 나타나면은 오히려 벤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소가게 오히려 잘랐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제 출구 전략을 약간은 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았나라고 네. 좀 의심을 했는데요. 일단 출구 전략이 이제 시장과 그다음에 경제 회복에 맞춰가지고 이제 점진적이고 시적절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던 게 아마 출구 전략을 좀 이어갈 것이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일단 경기가 좀 회복세를 타고 있고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예전만큼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그렇게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바마 대통령도 일단 어제 언급을 했던 게 하나 있는데 아마 좀 이렇게 거의 같이 좀 맞물려가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부가 너무 재정 적자가 지금 현재 많이 일어났었죠. 네.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려고 했는데 경기는 계속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고용 지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뭐 실업률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용에 대한 능력치는 아직은
완전히 좀 회복세를 나타내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그 미국 정부 내에서는 일단 정부가 그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그렇게 창출할 능력이 좀 이제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제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를 좀 창출하라. 쉽게 말해서 기업들의 CEO들이 많은 고용을 늘려가지고 일자리를 좀 창출하는 식으로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버냉키 의장의 출구 전략하고도 좀 약간 좀 맞물리면서 그렇게 좀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이 일단 일자리 창출에 앞서야 된다. 정부도 이제 더 이상 풀 돈이 없다라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얘기였는데요.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이제는 GDP의 3% 수준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어떤 가이드라인 비슷한 것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고용에 대한 얘기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주 연속 감소를 하면서 작년 9월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었는데 이것을 이제 그래프를 좀 더 보면서 추이를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요. 예, 일단 뭐 최근에 그 그래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그래프 추이를 보시면 큰 폭으로 좀 계속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좀 약간 상승세로 돌아서려다가 지난주, 그다음에 이번 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경기 회복이나 고용 지표나 아니면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아마 주간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좀 이렇게 변동성을 좀 제외했던 한 4주 평균을 보시면 4주 평균도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좀 많이 이렇게 꺾이면서 예전 수준으로 계속 이제 회복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게 좀 특징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4분기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것도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이것도 역시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일단 고용 비용 지수는 그렇게 뭐 시장에서 크게 이렇게 영향력을 좀 많이 발휘를 하지 않는데요. 일단은 이게 고용 그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이제 나타냈는데요. 일단 비농가 생산성과 그다음에 4분기한 고용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비농가 생산성은 쉽게 말해서 일반 그 비농가에 대해서 생산성이 얼마나 발표되는지 나타냈는데 일단 지난달에 한 9.5% 정도 나타냈다가 실제로 발표는 한 8.1% 소폭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4분기 고용 비용도 있습니다. 고용 비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업 CEO들이 고용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비용을 쓰는지 쉽게 말해서 고용을 얼마만큼 많이 늘리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람들한테 주는 비용을 얘기하네요. 그렇죠. 고용을 하면 쓰는 비용인데요. 일단 그 지난달에 한 마이너스 5.2 정도 나타났다가 이번에 발표됐던 게 마이너스 2.5 정도. 아직은 마이너스 수준에 남아 있지만은 그래도 고용을 위해서 기업 CEO들이 그만큼 많이 비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은 그 뭐 비농가 생산성 같은 경우는 좀 현재로서는 좀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용 비용 같은 경우는 고용은 어느 정도 좀 장출을 일으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상승세를 좀 타고 나타나는 게 아마 그래프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뭐 완연하게 지금 고용을 창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고는 조금 느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또 금요일날 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드디어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막판에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ISM 서비스 지수도 그렇게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은 상태에다가 일단 내일 나타나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어떻게 뭐 투자 심리를 좀 약간 위축시키지 않았나. 그냥 쉽게 말해서 하루 지나고 고용 지표를 보고 이제 나도 투자를 하자라는 심리가 좀 많이 강해졌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오늘 밤에 발표될 일단 그 주요 지표는요. 일단은 제일 컸던 게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 지표인데 그 대부분 이제 한 4개 정도 이슈로 좀 많이 나눠지는데요. 일단 비농업 부분 고용과 그다음에 실업률, 그다음에 평균 시간당 임금이라든지 평균 주당 업무 시간 그렇게 나타내고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공장제 주문도 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인데요. 일단은 뭐 시장의 그 전망치는 전망치보다 일단은 그 예상치가 굉장히 좀 아직은 마이너스지만 좀 이렇게 큰 폭으로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일단 비농업 부분 고용에 대해서 약간 호재로 좀 작용할 것 같고요. 만약 이 상태로 발표가 되면요. 실업률은 지난달하고 약간 비슷하게 10.2% 정도로 비슷하게 좀 보합권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아마 실업률에 대해서는 좀 쉽게 시장에서 예상치 자체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내린다든지 그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아마 실업률은 보합 정도로 좀 이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 발표될 만한 중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공장제 주문이 있습니다. 공장제 주문은 지난달에 비해서는 한 0.9에서 이번에 예상하는 게 한 0.2% 정도 약간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내일은 실업률은 뭐 일단은 예상치, 이전치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이 부분에 얼마나 예상치를 또 상회를 해줄 것인지, 예상치에 부합할 것인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밤 뉴욕장의 어떤 상승으로 반전되는 것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 주 일정도 한번 챙겨보죠. 12월 둘째 주지 않습니까? 네, 일단 12월 둘째 주는 일단은 뭐 주요 지표 중에서 그렇게 이슈화 될 만한 지표는 없어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시장이 안정을 찾든
작든지 아니면 변동성이 커지든지 그런 장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월요일부터 찾아보시면 12월 7일 월요일에는요 10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되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레드북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9일날 수요일은 10월 도매 재고와 주간 원유 보고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이제 좀 약간 이번 주에서는 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무역 수지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11월 재정 수지가 발표되고요. 금요일은 소매 판매, 그다음에 11월 수출입 물가, 12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10월 기업 재고를 발표로 이번 주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네. 자, 유럽도 어떻게 끝이 났는지 또 봐야 되겠죠. 두바이가 한번 몰아닥친 이후에 어느 정도 진정된 유럽 증시. 역시나 미국 쪽에서 서비스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온 게 또 영향을 좀 줬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다시 또 동결했습니다. 1%대로 동결하면서 호재로 좀 작용을 장초반 했었는데요. 일단 미국의 서비스 경기 지표가 굉장히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좀 약간 압력을 가했었고요. 그리고 독일의 그 주요 그 기업 중에 하나인 지멘스가 좀 미흡한 실적 전망이 예상되면서 일단은 그 유럽 증시를 좀 약간 끌어내리는 그런 영향으로 좀 많이 작용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그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락세로 좀 마감했고요. 프랑스만이 약간 소폭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유럽 시장을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주요 지표로 주요 그 기업으로 따져보시면 일단은 뭐 지멘스 같은 경우는 일단 부정적으로 이제 기업 실적이 나오면서 한 5% 이상 하락을 나타내면서 일단 독일 그 주요 지표의 지수를 좀 이렇게 낮추는 그런 효과가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전일 있었습니다. 그 푸조 시트로엥 자동차 그룹이 일본의 미쓰비시를 인수하면서 한 네. 2.6% 정도 이제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근데 반면에 어제 좀 상승했던 건 골드만삭스가 좀 자동차나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을 나타내면서 일단 뭐 BMW나 피아트, 그다음 르노 그룹에 대해서 한 1%대 정도 이제 상승을 나타냈던 게 어제 유럽 시장이 좀 약간 특징적이었습니다. 예. 자, 말씀하셨듯이 앞서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현행 지금 1%인 기준금리를 7개월째 묶어가겠다라는 정책이었는데, 하지만 양적 완화 정책은 축소하겠다는 또 얘기를 했어요. 이쪽 얘기도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뭐 트리세 총재가 일단 어제 금리를 한 1%대로 계속 동결을 시켰는데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시적절하게 지금 뭐 다른 쪽에서 출구 전략이 많이 좀 이렇게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도 네. 일단은 금리는 1%대로 일단 계속 유지를 하면서 양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완화를 시키겠다, 양적으로 좀 많이 푸지는 않겠다는 전략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많이 체크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좀 많이 좀 이슈화 되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 시장 자체에서도 일단은 버냉키 의장 자체도 일단은 이제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지만 아무래도 일단 재정 적자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저금리 그렇죠. 기조 자체도 계속 유지가 되기가 좀 쉽지 않은 양상이고, 그다음에 이게 유럽도 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일단 그 금리 자체가 이렇게 저금리로 좀 계속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양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적 자금이 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투입되는 네. 공적 자금이 지금 이제 해수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금리 자체는 시장에는 충격을 덜 주지만 양적으로 좀 완화를 시키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시장에 풀렸던 자금을 좀 이제 해수해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럽도 나름대로 이제 부채가 많아져서 말이죠. GDP 대비 부채를 적정 수준까지만 갖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어쨌거나 일단은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럽 소식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끝으로 상품 쪽 얘기도 좀 해보죠. 유가가 어떻게 끝이 났나요? 네. 어제 국제유가는 어제 이제 서비스 지표가 부진되면서 약간 좀 소폭 좀 눈치 보기 전략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요. 한 14센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한 0.2% 하락하면서 76.46달러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또 반면에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도 약간 좀 반전을 하면서 어제 그 상품주인 유가도 좀 약간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 뭐 상품주 같은 경우는 그런 큰 특징적인 흐름을 좀 많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뭐 여전히 저희들한테는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금값이죠. 예. 금값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 한 0.4% 정도 상승하면서 지금 온스당 1,217.4달러 정도 지금 계속 이렇게 상승 모드를 지금 타고 가고 있는데요. 일단 금값이 얼마만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날지는 아무래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건데, 아마 어제 같은 경우는 벤 버냉키 의장도 일단 출구 전략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금리 기조를 어느 정도 없앨 수 있겠다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나가는 게 좀 약간 좀 특징적이지 않았나. 그 향후에 이제 금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좀 특징적으로 좀 지켜보는 게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서비스 경기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여파가 유럽 쪽까지 미쳤는데 오늘 우리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요. 전화 연결해서 오늘 우리장 전망 듣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의정부 지점 최용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코스피가 거침없이 또 상승을 했죠. 1615포인트. 이제는 한 10포인트 정도만 더 있으면은 60일 이평선도 한번 노려봄직한데 오늘 가능할까요? 네, 전일 코스피 지수 21선을 돌파하고 4천억에 가까운 개인 차익 실현 매물을 극복하며 23포인트 상승한 161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시 현물 순매수 보이며 수급 상황 또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시장 움직임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현 시장 다시 한번 61선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4일이죠. 전일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수급선인 61선 돌파에 실패하며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61선 회복은 연말 랠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61선 돌파가 이루어지는가를 투자 변수로 봐야 합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돌파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시장의 분위기와 외국인의 수급 다소 우호적입니다. 최근 외국계 증권사도 잇따라 한국 증시에 대해 낙관론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외국계 투자은행 중 UBS가 처음으로 내년 말 코스피 목표 지수를 2,000으로 제시했으며 유럽계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는 한국이 내년 아시아 증시 중 가장 투자 매력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조정의 가장 큰 배경은 무엇보다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램, LCD, 핸드폰, 자동차, 건설 업종에서 한국 기업들이 일본, 대만 등의 경쟁 업체와 격차를 더욱 벌이고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덕분에 외국인 비교적 큰 폭으로 현물 매수 가담하고 있는데요. 4일 연속 6천억 이상 현물을 매수하면서 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우려가 상당 부분 희석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와 같은 외국인의 매수는 추가적인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지수의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이 IT, 금융, 자동차 업종을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시장의 초점이 이동하는 시기에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전기전자와 자동차 관련주의 오름세가 돋보이는 점은 주목해야 하는 투자 변수입니다. 두바이 사태가 진정되며 원화 가치 상승에 비해 견조한 수출이 환율 하락 우려를 상쇄하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수출의 증가가 이어진다면 주식시장도 반전을 모색할 공산이 높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상승과 하락의 분기점을 지나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며 연말 랠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증시를 1700포인트까지 이끌었던 기존 주도주들이 다시 상승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이들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러브콜이 일시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는 지속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이 샀던 어떤 기존 주도주라 불리는 업종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일단 61선 회복이 연말 랠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지수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만약에 60일 이동평균선이 회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어제 거래량,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연말 랠리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 미니 랠리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일단 금일 분기점에 서 있는 증시라고 생각하며 그 분기점은 60일선 이동평균선이라 하겠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의 증시 움직임에 따라 그 대응 전략이 달라야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래량을 동반하며 강하게 60일선을 돌파할 경우 증시는 더 상승할 수 있다. 정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접근하시는 편이 좋겠고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간 조정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전일 강한 상승으로 21선 지지하며 60일 이평선 부근까지 상승했지만 말씀드린 단기 박스권을 돌파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행히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11월 말에 돌파 시점보다는 돌파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입한 보유 종목의 경우는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홀딩하시는 편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추가 매수하는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주가의 연말 랠리를 기대하기 위해선 거래량과 거래대금 증가하며 60일선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방향, 상승의 무게는 두되 추가 매수는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종별로는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 유입이 예상되는 전기전자, 자동차도 좋지만 은행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들 종목은 두바이월드가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6일 당일 모두 4%, 많게는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되면 국내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심리적인 불안으로 주가가 급락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국내 은행이 두바이 사태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판단이 들면서 주가가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의 위기 대응 능력은 물론 금융시장의 달러 유동성도 크게 개선돼 국내 은행이 두바이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오히려 이번 사태가 미국과 유럽의 경기 부양책을 가시화하는 계기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은행 업종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 은행주들의 주가 수준 그리 높다고 보이지 않으며 증시가 상승 추세 이어간다면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61선 돌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인 전략도 필요 없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할 자리도 아니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조정받고 있는 은행주에 대한 매수 전략을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은행주, 구체적으로 한 종목만 좀 보죠. 예, 금일 추천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은행주 외부 변수로 인해 낙폭이 과대된 부분이 보이며 양호해지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기업은행을 엣지 종목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수급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이후 기간의 매수세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외국인이 다시 가세하며 수급 상황 개선되고 있습니다. 8월 이후 5개월여 동안 기업은행 13,500원 선에서 15,700원까지의 박스권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가격은 박스권 하단으로 가격 메리트도 있으며 증시가 다시 수급선인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 연말 랠리를 이어간다면 은행주가 먼저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적 면에서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다소 하회했지만 이는 자체적인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조한 실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고려할 때 실제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4분기 당기순이익은 3분기보다 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이자 마진 개선 추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어 연말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 건전성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기업은행 21선 이동평균선 부근인 14,000원으로 잡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분인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의정부 지점에 있는 최용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체 협약 해지 등을 이유로 해서 철도 파업을 했었던 철도 노조가요, 8일 만에 파업 철회를 어제 전격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정도면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론 악화 그리고 정부 압박에 백기를 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그룹 계열사들이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탈퇴할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왜 경총에 회원사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그 배경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완구 충남지사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에 반발해서 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종시 원안 추진에 도지사직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태 관련 기자회견이 어제 있었습니다. 강종원 국민은행장이 KB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사실상 내정이 됐습니다. 단독 후보로 추대가 됐었는데요. 면접과 찬반 투표까지 한 결과 9명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표를 얻어서 사실상 이사회 추천이 됐습니다. 자,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서울경제신문에서 김영필 기자가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드디어 철도노조가 파업 철회를 얘기를 했어요. 네, 철도노조가 어제죠. 파업 8일 만에 전격적으로 파업 철회를 선언했는데요.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현업의 복귀에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철도노조가 조건 없이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사실상 백기투항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새마을호, 무궁화호 운행은 물론 화물 운송도 정상화돼 물류대란 우려도 사그라지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열차 운행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하면서 잠시 현장을 돌아가 3차 파업을 준비했다고 밝혀 불씨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노조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언제든지 파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측은 이에 대해 그동안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요. 네. 노조는 이번에 파업을 중단하는 대신 노조원들에 대한 회사의 고소 고발과 징계를 철회하고 파업 기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복귀 이후에도 노사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코레일은 파업을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돌입한 상태인데요. 이번 파업을 두고 정부의 노동 탄압이라는 반응과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획기적인 사태였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철도 노조는 사측이 단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에 반발해 결국 파업에 들어가게 됐고,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운영률을 지켰었고, 시설물 불법 점거 등을 하지 않아 정당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경찰이 집행부에 대해 체포에 나서든 등 일정 부분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철도 노조가 시민의 불편과 물류 문제를 볼모로 잡았다고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번 파업에 대해서는 근로 조건과 상관없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철도 노조가 일단 파업 철회를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3차 파업, 그러니까 다음 주쯤 다시금 파업을 할 가능성을 열어둬서 아직까지 그 철도 노사 간의 교섭이 산 넘어 산이다 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철도 노조가 전격적으로 파업을 철회한 이유는 결정적으로 여론이 등을 진 것이 이유다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우선 철도 노조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 망침에 한 발 물러선 꼴이 됐는데요. 이미 여론이 등을 돌린 데다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계속 이탈을 하고 있어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절대로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방침을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경제 5단체도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촉구한 성명을 내는 등 안팎으로 압박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가해지자 지난 1일 640여 명이 그쳤던 현장 복귀 노조원은 이날 오후 1,800명을 넘어 3배나 이상 늘었는데요. 결국 철도 노조는 파업 지속의 부담감을 느끼고 이를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파업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놓고 벌인 첫 번째 파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을 선진화하겠다며 노소관계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추진하면서 각각 개별의 공공기관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코레일도 사측이 단체 협약 해지 통보, 연봉제 도입, 임금 피크제 도입 등과 관련해 노사 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엔 파업 사태를 맞게 됐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도 노사 문제로 직장 폐설하는 등의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일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이번 사태를 보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어쨌든 코레일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7일 동안 노조 파업에 따른 영업 손실액이 약 81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철회한 날까지 더하면 약 100억 원은 뛰어넘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사측은 다시는 불법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파업 주동자 및 선동자, 미복귀자 등을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 징계할 방침인데요. 그만큼 사측 입장에서는 다시는 불법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의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듯 노동권과 관련돼 있는 근로조건이냐 등과 철도노조가 철밥통 구조인지를 보는 방안에 따라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른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평생 직장을 보장받는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의 이해를 받을 수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된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직업의 안정성이 있다고 과연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건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철도 파업으로 인해서 열차를 제때 못 타서 서울대학교 면접을 보지 못한 고교생 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3차 파업이 지금 예고가 돼 있고 또 코레일 측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철도 노사 간의 열린 마음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또 경총을 탈퇴하겠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요? 네, 맞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한국경영자총협회 탈퇴를 결정했는데요. 최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 경총이 자신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3일
경총이 회원사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입장을 되풀이해 더 이상 회원사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경총을 탈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대 기아차 그룹이 경총을 탈퇴하면서 노동 문제나 재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금지를 현재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으로 보고 있는데요. 반면 경총은 복수노조 허용 금지를 주장하고 네. 전임자 임금 지급도 단계적으로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삼성 등과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현대 기아차 그룹에 있어서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문제는 매우 절박한 문제입니다. 예. 지난해 현대차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한 임금은 137억 원이고 기아자동차는 8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형적으로 노조 전임자 인원수가 많아서 일을 하지도 않고도 돈을 받아가는 근로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게 현대 기아자동차의 큰 고민거리인데요. 현대 기아차 그룹은 또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대기업들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단일 노조였을 때보다 노조 내에서도 경쟁이 생겨서 상대적으로 사측에 유리한 노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대 기아차 노조는 강속 노조이기 때문에 노조 내에서도 경쟁이 생기면 이 같은 이점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반면 삼성이나 SK 등은 노조가 아예 없거나 노조가 있어도 강속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복수 노조를 허용하게 되면 반대로 강속 노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를 네.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경총이 삼성과 SK 등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면서 현대 기아차와 갈등이 계속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이날 초강수를 뒀음에도 경총의 입장이나 노동계 현안에 대한 재계의 논의의 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총의 한 관계자는 기업 간의 이해가 한계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에 관해서는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수렴했기 때문에 이를 변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도 또 하나의 어떤 안을 내놓았는데 최대 9명까지 급여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나라당이 종업원 10,000명 미만 사업장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3년 유예해 오늘 2013년부터 시행하되 최대 9명까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한나라당은 종업원이 10,000명 이상이 될 경우 내년부터 바로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 없도록 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한나라당은 내년으로 예정된 복수노조 허용은 3년 정도 미루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네. 현재 한나라당 노동법 TF가 논의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종업원 숫자가 1만 명 이하인 경우 3년 뒤부터 전임자 숫자를 제한하는데 최소 3명부터 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되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금은 전임자 수가 100여 명에 이르지만 앞으로는 25에서 30명 선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노총과 경총이 협의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와 복수노조 설립안을 더해 최종적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만들 생각인데요. 현재 한국노총과 경총은 합의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노총의 경우 산하 노조들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한국노총과 경총의 합의안이 제대로 도출될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네. 자, 이제는 좀 노조 문제를 떠나서요. 유럽 쪽으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유럽 쪽에서 금리 동결 이슈가 있었는데요. 금리는 동결됐지만 사실상 출구 전략은 시작됐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출구 전략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장클로드 트리시의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3일 금융위기로 도입된 비상 프로그램이 모두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가 회복됐다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가동했던 프로그램의 일부를 철회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중앙은행은 연 1.0%의 초저금리로 시장에 공급해온 6개월 만기 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3월에 종료하고 고정금리로 무제한 공급했던 1년제 대출도 16일 이후에는 시장 이율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로화 출범과 더불어 유로 지역의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럽중앙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경제 회복 속도에 맞춰 유럽중앙은행이 조금씩 출구 전략을 펼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번에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시작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은 이날 유로 지역의 기준금리를 1.0%로 동결했지만 조만간 금리 인상을 통한 본격적인 출구 전략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이 이처럼 출구 쪽으로 조금씩 다가서면서 유럽이나 미국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빨랐던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통해 언제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KDA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5.5%라고 고성장 전망을 했었죠. 우리도 적어도 내년 한 상반기나 1분기 정도에는 출구 전략이 시행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분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큰 화두죠. 세종시 문제가 계속해서 꼬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제는 뭐 여러 가지 사퇴 또 노사 문제들도 많았지만 이완구 충남지사도 전격 사퇴를 선언을 했어요. 네, 이완구 충남지사가 3일 지사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에 반발해 도지사가 사퇴라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수정이 공론화된 지금 누군가는 법 집행이 중단된 점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충남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다만 한나라당은 탈당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이 지사는 세종시에 대한 논의 수정 과정에서 자신은 한 번도 참여를 한 적이 없고 세종시 수정이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예.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세종시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었습니다. 정부는 주요 대학과 기업, 정부 부처 일부를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 고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당 소속 지사가 지사직을 내놓으면서 한층 문제가 복잡하게 됐는데요. 이 지사의 사퇴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상황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지사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가장 큰 이해 당사자 중에 한 명인데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세종시에 관련된 논란이 정치권, 지역을 넘어서 공무원 사이로도 확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KB금융지주의 사실상 차기 회장으로 지금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내정이 됐다는 소식 한번 다뤄보죠. 네, 맞습니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차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됐는데요. KB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단독 후보인 강행장을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이사의 선임과 임시주총에서 최종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사실상 내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네. 사실 이번 회장 추천 과정은 파행을 얼룩진 부분이 많습니다. 경합 과정에서 이철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김병기 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이 불공정한 게임이라며 중도에 사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현 은행권의 사회에서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크게 한번 드러내는 사건이 됐습니다. 현재 지주회장 추천권 등을 지닌 사회이사들이 권력화돼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첩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회이사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해서 앞으로는 사회이사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이 정통한 인물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장직을 사퇴를 해서 KB금융지주 회장직을 맡을 것이라고 합니다. 회장과 행장이 분리가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8% 이상 밀리면서 1,366에 끝났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금 상환 그리고 실업수당 개선은 호재였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악재는 서비스업 지표가 부진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여파로 유럽도 역시 소폭이나마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런지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